2007년 4월 15일 아침 8시 40분쯤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의 한 건물 지하 1층 백합다방은 문을 열어놓고 영업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아직 오픈을 하지 않았는데 어떤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다방을 혼자 지키고 있던 직원 40대 권 씨는 주방에서 준비를 하느라 사람이 온 줄 몰랐죠. 다방 안을 두리번거리던 남자는 권 씨의 것으로 보이는 가방을 뒤져 3만 원을 챙겨서 점퍼 주머니에 막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기척을 듣고 홀 쪽으로 나온 권 씨는 가방을 뒤지는 남자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권 씨의 비명에 남자가 권 씨 쪽으로 몸을 틀었죠. 그녀는 곧바로 화장실 방향으로 달렸어요. 하지만 화장실 안으로 피하기도 전에 목덜미를 잡히고 말았어요. 남자 손에는 날카로운 등산용 칼이 있었고 칼은 정확히 권 씨의 등에 꽂힙니다.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남자는 권 씨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게 듣기 싫다는 듯 바로 목을 그었죠. 칼로 목을 그어 확인 사살한 것도 모자라 변태 성욕자였던 남자는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권 씨의 시신을 훼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카운터로 걸어가 금고를 열었어요. 24,700원이 있었죠. 순간 띠링띠링 다방 현관문이 열리면서 벨소리가 울립니다. 40대 다방 주인 김씨였어요. 출근한 김씨는 뭔가 느낌이 이상했죠. 계산대에 있어야 할 권씨가 보이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리는 순간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을 들고는 김씨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렇게 배를 찔렸죠. 그때 어디선가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에 남자는 재빨리 도주했어요. 그래서 김씨는 정말 다행히 목숨은 구했지만 큰 상처를 입었어요. 남자가 두 여성을 살해하고 부상을 입히는 데는 2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살인 직후 급히 달아나던 남성은 행인과 어깨를 부딪히기도 했지만 아무도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달아나는 중이라는 걸 몰랐죠. 이후 다방에 들어선 손님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인의 인상착의 등을 물었지만 피해자 김씨는 당시 너무 충격이 커 검은색 상의를 입은 남성이라는 것밖에 기억하지 못했어요. 다행히 다방 입구에서 김씨가 증언했던 것과 같은 행색의 남성을 목격했다는 다른 목격자가 나타나서 현장 조사와 목격자 증언을 통해 범인의 몽타주를 만들었어요. 당시만 해도 범인의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약 175cm 키와 짧은 스포츠 머리, 검은 태의 안경 등 단편적인 정보만 적었죠. 그리고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합니다. 다방 살인 현장에서 50여 개의 증거물을 수집했지만 딱 떨어지는 단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범행 수법의 대범함과 잔인함 등으로 밀어서 우발적인 살인이 아닌 원한관계를 추정해서 면식범 등 주변 인물에게서 단서가 나올 거라 기대했지만 단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백합다방 주변의 CCTV 분석을 통해 범인이 금강 주변을 따라 도주했을 것으로 예측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수색에 나섰어요. 결정적인 증거물은 오히려 현장 밖에서 발견됩니다. 이쯤이면 버려도 된다고 생각했던 건지 범인은 다방에서 500m 떨어진 도로변에 피 묻은 휴지를 버렸고 1.5km 떨어진 금강천변에서는 남자의 것으로 보이는 검은색 점퍼 하나를 발견했어요. 점퍼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혈흔은 없었습니다. 흐르는 강물이 피해 흔적을 지운 듯 했는데 그래도 성과는 있었죠. 피 묻은 휴지와 점퍼에서 숨진 권 씨의 DNA 말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남성의 DNA가 동시에 검출이 된 겁니다. 이제 남은 일은 그 주인을 찾는 일이었지만 용의자의 DNA만 확보했을 뿐 대조군이 없어 막막했어요. 또 결정적인 증거로 점퍼 주머니에서 크라비트 점안액이 발견됐죠. 크라비트 점안액은 전문 의약품이라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전국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습니다. 전국 병원에서 1월에서 4월까지
크라비트 처방받은 사람을 찾았어요. 병원 기록을 추적하면서 포위망을 좁혀간 결과 불특정 다수인 저만의 구매자들 가운데서 용의선상의 인물을 압축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긴 했지만 아무래도 그 구매자가 1000여 명이 넘었기 때문에 수사는 길고 어려워질 거라 예상했죠. 그런 가운데 국가수의 다른 실험실에서는 범인을 쫓는 새로운 분석이 한창이었는데요. 당시 감식요원들은 국가수와의 합동 세미나에서 Y 염색체를 분석해서 성씨를 추정한 뒤 범인을 체포한 외국 사례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렇게 성 염색체인 Y 염색체를 이용해서 범인의 성이 김씨인지 이씨인지를 알아내려는 시도를 합니다. Y 염색체는 남성에게만 존재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유전이 되는데요. 대한민국처럼 아버지의 성을 이어받는 사회에서 Y 염색체의 유전적 지표를 분석해서 공통점을 찾는다면 범인의 성씨를 특정할 수 있을 거라고 국가수는 판단했습니다. 국가수는 1차로 자체 보유하고 있던 동종전과자 등 1000여 명의 Y 염색체 STR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했죠. 그 결과 범인의 Y 염색체 단상형이 오씨 성을 가진 2명과 일치했어요. 그리고 사건 현장 인근에 오씨 집성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국가수는 그렇게 2차 분석에 들어갑니다. 오씨 집성촌 주민 19명의 동의를 얻어 상피세포를 분석했고 Y 염색체는 역시 특정 부위에서 공통점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국가수는 수사팀에게 용의자는 오씨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달했죠.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성씨 추적이었어요. 그렇게 경찰은 크라비트 저만의 구매자 중 오씨인 사람 50-60명 정도를 추렸고 25번째 오씨의 DNA를 채취한 결과 DNA가 일치했죠. 이에 경찰은 25번째 오씨를 다시 찾아갔는데 이미 퇴사하고 도망친 뒤였어요. 그리고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6월 4일 경찰은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보안경비회사에서 근무 중이던 당시 35살의 오이균을 검거합니다. 그가 밝힌 범행 동기는 너무 황당했는데요. 대전에서 영등포로 갈 차비 3,000원이 부족해서였죠. 3,000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권 씨를 살해하고 김 씨를 살해할 뻔한 겁니다. 김 씨를 찌르고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없었다면 아마 김 씨도 살해했을 거예요. 범행 전날 오이균은 충북 청주에 있는 아버지 묘소에 들렀어요. 그리고 대전에서 집으로 갈 차를 기다리다가 우연히 찾은 성인용 게임에 빠져 막차를 놓쳤고 게임하느라 돈이 떨어진 그는 신탄진역에서 하룻밤 노숙을 했죠. 사건 당일 아침 그렇게 차비를 구하기 위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다방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오이균을 검거한 경찰 측은 범행이 처음이 아닐 거라 생각하고 그의 전과 기록을 검색한 뒤 경악했어요. 그는 10대 때 이미 3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었기 때문이죠. 오이균은 과거에도 백합다방 사건과 비슷한 수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15년을 복역한 뒤 2005년 만기 출소한 후 2년 만에 또다시 살인을 한 겁니다. 3명을 죽였는데도 징역 15년밖에 받지 않았던 건 15년이 미성년자에게 내릴 수 있었던 최대 형량이었기 때문이었어요. 1989년 1월 11일 오후 4시 오이균은 한 야산에서 69세의 진씨를 성폭행한 뒤 흉기로 목을 찔러 살해했고 인근 하천 다리 밑에 안매장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24일 저녁 7시쯤 금강변 하천부지 콩밭에서 밭일을 하던 62세의 임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그 자리에서 성폭행한 뒤에 역시 같은 방법으로 잔인하게 살해했어요. 오이균이 2명의 노인을 죽이고도 의심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나이 때문이었는데요. 10대 소년이 노인을 강간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고 중학교를 중퇴하고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하던 그는 평소에도 동네에서 예의 바르고 순한 청년이란 평가를 받고 있었기에 더욱 의심을 받지 않았죠. 그런 그가 7개월 만에 꼬리 잡히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1989년 8월 12일 충남 영기군 남면의 한 마을에 살던 구 씨의 큰딸은 집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놀고 있었어요. 그러다 오후 1시쯤
동네 오빠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죠. 당시 17살이었던 오이균이었습니다. 7살의 구양은 동네 오빠에게 달려갔어요. 자전거 좀 태워달라고 말이죠. 그는 별말 없이 구양을 뒷좌석에 앉히고 자전거를 몰았습니다. 30여 분쯤 지났을까? 자전거는 동네에서 한참 떨어진 야산 중턱에 올라가서야 멈췄어요. 그리고 그는 구양에게 몹쓸 짓을 하려고 시도했죠. 그때 구양이 집에 가겠다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구양을 그냥 돌려보내면 구양이 분명 부모에게 얘기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목을 졸라 살해하기로 했죠. 그렇게 5분 만에 구양은 사망합니다. 산에서 내려온 그는 2시 30분에 다시 산으로 올라가 가져온 흉기로 시신의 온몸을 깊게 찌른 뒤 땅에 묻었지만 주변 목격자가 나오면서 검거됐어요. 그리고 살해 수법이 비슷한 것 같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근 지역 미해결 사건 2건, 진씨와 임씨 사건에 대한 것도 추궁했죠. 몇 번 부인을 하던 그는 결국 모든 범행을 인정합니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복숭아 서리를 하다가 아버지에게 발각돼서 심하게 맞았다고 해요. 그날 그는 집을 가출했는데 얼마 뒤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치면서 다시 집에 돌아오게 됐죠.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네 과일서리를 했어요. 학교 생활 역시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중퇴를 하고 부모님 농사일을 돕게 됐죠. 이때 오이규는 야동에 빠지면서 심한 성도착증, 성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이후 교도소에서 수감 중일 때는 성욕 등 교화가 되는 듯 보였지만 출소 2년 만에 또 강력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1989년 처음 잡혔을 때 영원히 사회와 격리가 됐더라면 2007년의 참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쉬운 판결이 났는데요. 2007년 대전지법은 오이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반사회성 성격 장애를 앓는 점이 고려됐으며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내린 판결이었죠. 2024년은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죠. 지금으로부터 2년 뒤인 2027년에는 가석방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출소한다면 50대 중반 정도의 나이가 되겠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오면 또 누군가를 살해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요. 그가 가석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